안녕하세요. 라디오 코리아 보도국장 원용석입니다. 오늘은 라코 내러티브 25번째 시간입니다. 패널로 이황, 심요나, 전예지, 곽은석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라코 내러티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잡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존 드럼 특검이 드디어 수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존 드럼 특검은 2016년 대선 관련해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리고 러시아 내통 조작 스캔들 사건과 관련해서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존 드럼 특검이 왜 수사를 했냐 하면은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이제 누군가 조작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짓고 수사에 착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로버트 멀러 전 특검 그 수사가 잘못됐고, 그 로버트 멀러 특검 전에는 FBI가 수사했었죠. 그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있었을 당시 그때 이제 앤디 맥케이브 전 법무부 차관이 사실상 이걸 진두지휘했습니다. 그 모든 수사가 이제 잘못됐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난 뉴스고,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도널드 트럼프는 내가 또 희생양이다, 정치적 희생양이다. 근데 제가 볼 때도 맞아요. 이거는 거의 미국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었을 정도로. 그러니까 트럼프 하면은 러시아 내통 스캔들 계속 줄줄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꼬리표처럼. 그러니까 그 모든 게 이제 사기, 어떻게 보면 국민 사기극이라고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세한 내용들은 조금씩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 기자, 이번 뉴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과 러시아 내통 스캔들 관련한 최종 보고서를 보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쾌제를 부르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지금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호재가 아니었나. 성적인 스캔들 관련해서도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 수사 혐의에 대해서 하나를 벗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대선에서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겠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확실히 트럼프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런 뉴스들이 좀 탄력을 주는 것 같아요. 기소된 것도 약간 좀 탄력을 준 것 같고. 사실 무슨 깜짝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이게 자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호재가 되는 내용들만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네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또 CNN하고 타운홀 그 미팅이 있었죠. 네네. 타운홀 그 회견 때도 좀 이게 탄력을 줬다 이런 평가인데, 이거는 정말 결정적이고, 이게 2년 반 동안 수사받았거든요, 트럼프가. 그러니까 총 FBI 수사까지 합치면은 뭐 사실상 4년 정도인데, 이게 억울한 누명을 쓰였다는 결국에. 저는 이제 이렇게 됐을 때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만에 하나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 대선 후보로서 이제 디베이트를 한다면 분명히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것 봐라,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던 거 전부 다 거짓말 아니냐. 근데 당신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도 안 들어가고 이거는 정치적 희생양은 항상 나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반론을 펼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자, 요나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처음에 우리 도널드 전 트럼프 대통령이 그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일어났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의혹을 받고 수사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먼저 좀 정확한 이 사실 관계에 대한 조사가 조금 없었다. 그런 문제가 일단은 지금 터져 나왔기 때문에 황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로서 2024년 대선 후보로서 아마 좀 가장 좀 큰 무기를 장착을 하지 않을까. 이번 이 사건이 좀 그만큼 힘이 있고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특검 보면은 이제 FBI가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사를 위해 제대로 수사를 펼치지 않았다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보면은 힐러리 클린턴하고 이게 엮여 있어요. 힐러리 클린턴하고 깊숙하게 엮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에서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을 조작했다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내렸고, 형사 그 수사도 원래 있어야 된다는 식으로, 그게 300페이지 달하는 그 다큐멘트 보면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힐러리가 본인의 그러니까 개인 이메일 스캔들 기억하시죠? 네. 힐러리 클린턴의 개인 이메일 서버 사용과 관련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트럼프를 블라디미르 푸틴의 꼭두각시라는 그런 그 내러티브 스캔들을 엮었다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FBI가 이번 특검 보고서를 위해서 검토한 자료만 해도 어마어마하네요. 480회 이상의 인터뷰를 실시하고 총 600만여 페이지로 구성된 100만 개 이상 문서를 입수 검토했고 190개 그러니까 190개 대배심 소환장을 발부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그 보고서 작성이었던 예, 것 같아요. 어마어마했고 이게 조사가 사실 이제 그 트럼프 진영에서는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오느냐. 네. 왜냐면 그렇죠. 트럼프 임기 동안에 안 나왔거든요. 그리고 사실 원래 그냥 FBI 수사관이었죠. 아니, 법무부 쪽에서 연방 검사로서 수사를 했습니다. 존 드럼 특검이. 그런데 이제 2020년 10월에 그러니까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트럼프가 낙선할 것을 대비해서 이 수사는 그 누가 터치하지 못하게 특검으로 이렇게 승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사를 계속 진행해 왔는데 몇 명을 이렇게 기소는 시켰어요. 존 드럼 특검이 기소를 시켰는데 이제 그 문제가 이제 특히 워싱턴 DC 쪽은 민주당 텃밭 아닙니까? 네네. 그 DC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들이 워싱턴 DC 유권자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90.9%가 힐러리 클린턴한테 투표했고 트럼프한테 투표한 사람은 4.1%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심원단도 굉장히 좀 그 편향적이었다고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다 무죄됐어요. 이게 사실상 그 증거물들을 보면은 법조계 관계자들 이제 나중에 저희 그 문화충격에도 한번 이렇게 모실 텐데 법조계 관계자들이 상식적으로 볼 때는 야 이거 무죄가 힘든데도 그냥 됐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우리가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싫어하면은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제 문제가 이제 그때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크리스토퍼 쿠퍼 판사가 이제 마이클 서스먼 전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페인 변호사 그 케이스가 있었거든요. 그 케이스를 담당한 사람이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판사라서 이건 불공정했다 그런 비판이 많았습니다. 이건 이제 드럼 특검 통해서 이렇게 기소됐던 케이스예요. 마이클 서스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90년대 당시 법무부 차관 사무실에서 쿠퍼 판사가 서스먼하고 직장 동료였다는 거 그런 내용들이 드러났고 이게 내용 자세히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쿠퍼 판사 또 부인이 있어요. 부인이 에이미 제프리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018년부터 FBI 법률 고문인 리사 페이지를 대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리사 페이지도 굉장히 이제 악명 높은 인물이거든요. 이 케이스를 자세히 그 팔로우 하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리사 페이지하고 그 피터 스트럭이 특히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주도한 리드 수사관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도 주도해서 수사했어요. 네. 예, 근데 이걸 서둘러 종결하고 힐러리 클린턴 빨리 이제 종결하고 트럼프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된 겁니다. 그리고 또 쿠퍼하고 제프리스 결혼식 때 주례를 선 사람이 메릭 갈랜드 현 법무장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해충돌 투성이었고 그때 이제 12명 배심원당 중 8명이 또 3명이 힐러리 후원자였던 것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용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그 트럼프가 아웃사이더잖아요. 자기 측근들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 기득권 진영에서 이렇게 아웃사이더 정치인 제가 볼 땐 트럼프가 아니고 버니 샌더스나 이런 다른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이런 식으로 막으려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문서 기자 이번 케이스 어떻게 봤습니까? 네. 결정적으로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번 특검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또 이미 우리는 관련 주장을 아주 단호히 부인했다고 이렇게 쐐기를 박았는데요. 네. 이어 둘째로 미국이 대규모 수사를 벌인 끝에 러시아의 대선 개입이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게 처음이 아니다. 이번 결과는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주장의 부조리를 보여준다. 라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 간 커넥션 수사를 비판한 존 더럼 특검 주장을 옹호하는 쪽에 무게를 실은 바 있습니다. 예지 기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근데 사실 그 2016년 당시에도 뉴욕타임즈가 도널드 트럼프 수사에서 FBI는 러시아와의 명확한 연관을 찾지 못했다라는 기사를 낸 적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와 러시아 정부 사이 결정적 혹은 직접적인 연관을 찾지 못했다라는 거였고 이번도 사실 무슨 이게 거짓이다 사실이다가 아니라 애초에 수사가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게 포인트잖아요. 예, 맞아요. 사실 저희도 무슨 제보를 받으면 이게 이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 확인부터 하고 기사를 내보내는 게 맞는데 그렇죠. 솔직히 여기 또 CNN이 짚은 포인트에서 보면은 이미 수사관들이 트럼프의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었다라는 이게 사실 편견이 치우칠 수밖에 없고 사실을 너무 입증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를 진행한 게 아닌가 편견을 가지고 좀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예지 기자가 지적했는데 그래서 그 드럼 특검이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과 후에 힐러리 캠프가 트럼프 타워 그리고 트럼프 아파트 그리고 백악관 컴퓨터까지 해킹해서 러시아 내통 증거를 만들려는 이 정황까지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마이클 서스만 힐러리 클린턴 대선 캠페인 변호사가 있는 건데 사실 이거 정말 역대급 스캔들이고 또 특히 그 라비 무크가 당시 힐러리 캠페인 매니저였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증언을 했어요. 증언을 뭐라고 했냐면은 스캔들 배후에 힐러리가 있었다. 그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언론들이 거의 보도를 안 해요. 메인스트림 미디어들. 그러니까 이게 이 러시아 내통 스캔들도 저는 제가 볼 때 주도한 사람들도 거의 언론이었고 이걸 자꾸 갖다 트럼프로 여러분께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타임 매거진에서도 표지에 이렇게 백악관이 크렘린궁으로 이렇게 변모하는 거 거의 뭐 매일 나왔어요. 그 대서특필하고 그리고 이런 가짜 이런 그 음모론 결국에 음모론이잖아요. 이걸 토대로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는 또 퓰리처상까지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는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어떻게 보면 이 미국이 정말 이 정보력과 또 모든 걸 동원해서 대규모 수사였지 않습니까? 예. 특검을 이렇게 했는데 엄청나죠. 결국 얻어내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네. 일단 이게 음모론 쪽으로 이제 흘러갔다라는 네. 게 결론이 나버렸어서 이게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대선에 나가는 그런 방향성들도 뭐 플러스가 되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좀 미국의 좀 낯을 좀 맞아요. 드러낸 게 네. 아닌가 네. 싶습니다. 네. 맞아요. 미국 정치의 그 민낯을 정말 잘 짚었는데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고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법 위의 정치인 것 같아요. 특히 그렇죠. 예, 네. 법 위의 정치가 진짜 이거는 뭐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정치 위의 법인데 실질적으로는 그 법 위의 정치. 한마디 더 보태자면 법 위에 맞습니다. 정치가 있고 정치 위에 언론이 있는 맞아요. 것 같으니. 맞아요. 지금 딱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저희들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 이 시점에서 좀 궁금한 것이 힐러리 클린턴 전 사무실에서 그 대선 캠프에서 왜 이렇게 어설프게 조작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쪽에서 그 보면은 오바마 때도 여러분 아마 오바마하고 대선 경선 때 기억하실 거예요. 2008년도 그때 이제 오바마하고 힐러리랑 붙지 않았습니까? 그 기억하실 거예요. 버서 음모론인데 오바마가 미국 시민권자가 아니다. 기억하실 예. 거예요. 그게 이제 메인스트림에서는 마치 트럼프 진영이 만든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했는데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 힐러리 클린턴 캠프 쪽에서 그걸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뿌려졌거든요. 그 오바마가 케냐 출신이라고. 근데 그것도 이제 그랬었죠. 예, 기억날 겁니다. 그것도 이제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 쪽이 굉장히 이런 그 교활한 정치 그 더러운 수법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dirty trick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라비 무크 당시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 매니저 증언 중에 하나가 이 얘기. 그러니까 결정적이게 힐러리가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작 자료를 언론에 뿌리는 것을 승인했다. 이렇게까지도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사실 언론이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트럼프 진영에서 힐러리나 오바마나 뭐 바이든 진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조작했다. 그러면 난리가 났을 난리 거예요. 났죠. 예, 네.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뭐 1년 내내 썼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참 아쉽고 이게 미국 민낯을 보여주는 거고 미국이 이제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역겨운 게 마치 다른 국가들보다 자신들이 더 도덕적인 우월감이 있다는 듯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경제뿐만 아니라 다른 네. 국가들보다 더 민주적이고 우리가 리더 우리를 그 모델로 따라와라. 이건데 네. 이런 걸 보면은 정말 더 더티하고 그 마치 모든 게 또 정당하다는 듯이 나오는 게 그게 더 교활하다고. 자, 근데 이 시점에서는 FBI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쪽으로 쏠려 있었다라는 예, 이제 맞아요. 그림자를 지우게 됐네요. 아니 그 민주당 쪽으로 쏠려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FBI가. 요번에 이 특검을 통해서 그 지금 FB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까지 계속 민주당 쪽이었다, 민주당 대변인이다, 네, 뭐 네, 민주당이 그렇죠. 경찰이다 해왔는데 이번 특검 보고서를 통해서 쇄신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목소리와 함께 이제 FBI도 좀 행보를 다르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어떻게 예. 보면 좀 공정했다. 좀 정확한 수사를 했다라고 존 드럼 특검. 그렇죠, 예. 존 드럼 그렇게 특검은 이제 그 법무부 법무부 쪽이니까. 법무부 쪽이고 네. 그렇긴 하죠. 그리고 사실 맞아요. 그렇게 보면은 근데 이제 문제는 FBI 그 리드 수사관들이 그렇죠. 그 톱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수사관들이야 뭐 어쩔 수 없겠다고 치더라도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그다음에 앤디 맥케이브 전 FBI 국장, 그리고 그 리드 총괄했던 사람 피터 스트랍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패했다는 게 사실 어느 정도 드러났었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초반부터 나왔어요. 이거 문제 있다.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은. 근데 다시 한번 뭐 언론 얘기하지만 언론들이 그때 완전히 트럼프가 스파이다.
기억하실 거예요. 푸틴의 스파이다. 이건 푸틴이 꽂아놓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 여론을 잠재우기가 아까 황 기자가 말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의 위에 법 위에 정치, 정치 위에 언론이 있다고 저도 봅니다. 미국에서 이 언론이 거의 언터처블해요. 그러니까 그 아무리 잘못된 기사가 나가도 기소 안 되잖아요. 그렇죠? 표현의 자유라는 그 미명하에. 그래서 연방 대배심이 그 주럼 특검 권고 하에 그 몇 년 전에 이제 힐러리 대선 캠프의 그 사이버 보안 변호사였습니다. 서스먼을 그래서 그 위증 혐의로 기소를 했었어요. 그래서 2016년 9월 19일 연방수사, 그러니까 FBI 법률고문 제임스 베이커와 만난 자리에서 위증한 혐의가 있는 것을 그때 기소를 했습니다. 그 내용 보면은 이제 이거 알아야 돼요. 주럼 특검이 그 기소했던 빅케이스였기 때문에 서스먼은 베이커 고문에게 트럼프 측과 러시아 소재 은행 알파뱅크 간 사이버 거래 의혹을 보여주는 자료를 넘겼어요. 그때 베이커를 만날 당시 서스먼은 자기가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사람을 숨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나는 미국을 걱정하는 한 인물로서 이거를 넘기는 거다. 근데 이게 어떻게 들통났냐면은 그 제임스 베이커 FBI 법률 고문하고 만났을 때 그 시간을 클린턴 캠프에 청구한 거예요. 나 근무한 거라고. 그게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통 스캔들 조작의 그 중심인물로 이렇게 나왔고 또 이번 케이스 총 보면은 3명이 기소됐고 1명이 유죄를 인정했어요. 그 3년 전에 FBI 법률 고문 케빈 클라인 스미스라고 있었습니다. 이 케빈 클라인 스미스가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공모 의혹 수사 착수를 목적으로 한 서류 조작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어요. 보면은 이게 내용도 엄청나요. 그 클라인 스미스가 트럼프 캠프에서 외교 정책 고문을 맡았던 그때 카터 페이지 감청 신청서를 해외 감시법원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 조작이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그 카터 페이지가 CIA에서 일한 적이 있느냐, 연락 요원 경력이 있었느냐, CIA 측에 이메일로 물었는데 어떻게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CIA 측이 있다고 했어요. 있다고 했는데 클라인 스미스 FBI 법률 고문이 그 글을 바꿨어요. 제가 어떻게 바꿨느냐? No. 일한 적이 없다. 만약에 CIA하고 일한 적이 있으면은 미국을 위해서 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러시아의 그 간첩이 아닌데 없다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수사가 착수됐고 그 트럼프 캠페인이 사찰을 당합니다. 스파이행이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트럼프 목소리까지 다 잡혔대요. 왜냐면 이게 하프 룰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그 트럼프 캠페인에 그 카터 페이지하고 통화한 사람 그리고 그 카터 페이지하고 통화한 사람하고 그 2차 이 두 단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스티브 배넌하고 통화했다. 그런데 스티브 배넌이 트럼프하고 통화했다. 그럼 거기까지 다 사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정황상 FBI가 민주당 힐러리 캠프와 함께 트럼프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공모했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얘기가 계속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때 당선된 이후에도 계속 사찰당했어요. 그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예, 사찰까지 그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예, 시원하 기자. 네, 일단은 뭐 어쨌든 이번 이 보고서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제일 이득을 본 사람은 이제 아무래도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화당에서 이제 지금 론 드센티스 주지사와 그리고 이제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이제 같이 출마를 하는데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이 보고서가 나오기 전만 하더라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른 이 대선 후보보다는 훨씬 더 압도적이었어요. 한 48% 예.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번 결과로 인해서 뭐 뒤바뀐 거나 하진 않겠지만은 조금 더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 지지자들이 또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힐러리 그러니까 이중잣대다. 법의 이중잣대가 적용됐다는 게 이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 이제 이메일 스캔들 잠깐 좀 언급할게요. 그때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서 좀 다들 알긴 알죠. 그래서 측근들 이때 힐러리 클린턴이 어느 정도였냐면 이 내용들은 다 나왔습니다. 이번에 특검 조사에도 나오고 그 전에 법무부 감찰관 보고서에도 나왔는데 측근들을 시켰어요. 힐러리가 측근들을 시켜서 구멍가게 화장실에서 자기의 아이패드 그리고 블랙베리 등을 망치로 부쉈어요. 증거 인멸을 위해서. 그리고 블리치비트라는 삭제 프로그램으로 내용을 지우고 또 휴대폰에서 심카드까지 뺐습니다. 네. 그 FBI 제출할 때 그 심카드 빼고 준 거예요. 그거 웃기잖아요. 이런 행위들을 버젓이 했음에도 FBI가 면죄부를 줬다는 게 이게 이제 문제고 그래서 많이는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또 법무부 감찰관 보고서에 따르면은 2016년 5월 2일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이 당시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서 힐러리와 인터뷰도 하지 않은 채 불기소 결정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메일 스캔들 이거 내용 그거 봐야 돼요. 이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주고 받았냐면은 그 리드 수사관 피터 스트락하고 내연녀였습니다. 그 FBI 변호사 법률 고문 리사 페이지가 둘이 이제 바람핀 거예요. 결혼 유부남 유부녀인데. 근데 이제 문자 메시지를 FBI 폰을 써가지고 서로 간에 그게 이제 이게 들통이 난 겁니다. 뭐라고 쓰냐면은 2016년 8월에 리사 페이지가 피터 스트락 수사관한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일은 절대 없겠지? 그렇지? 이렇게 재차 우려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럭이 뭐라고 화답했냐면은 그럴 일은 절대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든 막을 거다. 이런 문자까지 나왔어요. 또 스트럭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40살에 죽는 케이스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보험 들어놔야 된다. 우리 보험 들어놔 이거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보험 들어놔야 된다. 이 내용이 나왔고 여기에 관련된 청문회도 이렇게 열렸어요. 메인스트림에서는 별로 보도를 안 했지만 그래서 힐러리 대권 가도에 차질이 없도록 면죄부를 주면서 트럼프는 동시에 막아야 되기 때문에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 조작을 사실상 이걸 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걸 풀이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이제 보수 진영, 이제 트럼프 진영에서 문제 삼고 있는 게 이거예요. 코미가 기소 여부 불기소에 결정 내렸죠. 기억하실 거예요. 힐러리 클린턴에 대해서. 네네. 예, 근데 그 기소 여부 결정문에서 힐러리가 개인 이메일 사용한 것에 대해 뭐라고 썼냐면은 이 grossly negligent, 그러니까 엄청나게 태만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법무부에서 grossly negligent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 기소문 쓸 때 무조건 기소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글을 누군가 고쳤어요. 이게 누가 고쳤냐면은 그 피터 스트럭이 또 고친 걸로 FBI 요원, 누군가가 그 피터 스트럭이 한 것으로 그렇게 내용이 나왔는데 이 용어를 extremely careless, 그러니까 극도로 부주의했다 이렇게 수위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그 기소가 안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피터 스트럭이 또 이메일 보낸 내용 보면은 그 자기 내연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힐러리 사건은 우리가 제대로 끝내려고 조심했다. 하지만 이번 러시아 스캔들은 진짜 중요하다. 그런 위험한 사람, 그러니까 트럼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 위험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미국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이 이번 수사를 맡게 됐나 보다. 이렇게 리사 페이지가 피터 스트럭 수사관한테 화답을 했습니다. 이거 내용 보면은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에서 그렇죠.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윤석열이든 문재인이든 누군든 이렇게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거 해야 된다. 그것도 예를 들면 안기부가 이렇게 앞장서서 그렇죠. 했다는 게,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한국에서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지금 미국이 그래서 사실상 바나나 공화국이 됐다. 미국이니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네, 뭐 아무튼 이 스캔들이 지금 아까 황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트럼프한테는 엄청난 호재가 된 거는 사실이고 지금 네. 트럼프 지지율이 또 오른 것으로 그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당내 지지율이. 그래서 사실상 결정된 것 같아요. 공화당 대선 후보가 지금 론 데산티스는 쉽지 않아 보이고 대적할 사람이 지금은 현재는 없습니다. 예, 네. 그리고 게다가 이번 뉴스까지 나오면서 이제 사람들이 트럼프를 비판했던 굳히기죠. 예. 이번 기사가 이제 굳히기가 되어버렸죠. 보수 진영에서도 트럼프 싫어했던 분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쪽도 이건 문제가 있었다. 그럼 트럼프가 했던 말이 다 사실 아니야. 그렇죠. 이렇게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돼버리는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트럼프한테 결집이 되는 그런 모양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두 번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 100여 년 전에 이제 타이틀 42, 그러니까 45호 그 불체자 추방 정책이죠. 그래서 국제적 위해의 전염병이 창궐해서 미국에 퍼질 위험이 있을 때 이를 막기 위해 국경을 무조건 닫아버리는 연방 정부 조치가 이제 타이틀 40인데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분으로 타이틀 41을 발효했습니다. 근데 이제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네. 예, 바이든 행정부가 41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제 불체자들이
더 많이 들어올 것이다. 지금까지 벌써 이제 600만 이상 들어왔거든요. 바이든 정부 들어서. 지금 일각에서는 1,500만 명까지 들어올 수 있다 내년까지. 근데 지금 뭐 의견이 분분합니다. 자, 요나 기자, 이번 이슈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타이틀 42라는 제도 자체가 불법 이민자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추방을 바로 시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 체류시키고 이렇게 보호를 하거나 아니면 조사를 하거나 이게 아니라 바로 이제 추방을 하는 그렇죠. 부분이기 때문에 추방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의 차이인 거지. 어떻게 보면 이민의 문은 좀 더 넓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타이틀 42 이게 끝나면서 정식적으로 들어오는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문이 더 열린 거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해라 하는 게 또 이제 정부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트위터에 이제 시민 저널리스트들이 많이 가는데 지금 엄청나요.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불체자가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 역대 최고거든요. 네. 지금 2년 조금 넘었는데 600만 명 이상, 600에서 700만 불체자가 들어왔다는 그런 보도나 그런 적이 없었대요. 그 역대 대통령으로. 그래서 이것도 사실 메인스트림에서는 별로 보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옹호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예지 기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사실 타이틀 42는 코로나19를 명목으로 생겨났으니까 맞아요.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종료되면서 해제되는 거는 맞다고 네. 보고요. 근데 대신에 좀 불법 이민자에 대한 조치가 네. 좀 강화돼야 하는 건 맞지만 네. 무작정 받지 않는 거는 또 이 나라의 정책에 맞지 않는 거니까 네. 네, 해제되는 건 맞지만 그러니까 국경은 강화하되 하되. 일단 타이틀 42는 이제 해제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지금 비상사태 이제 끝났죠. 비상사태 끝났기 때문에 아예 다른 정책을 예. 하든 해야지 뭐 42는 해제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은서 기자 어떻게 봤습니까? 네. 일부 메인스트림에 따르면 타이틀 42 폐지 후 이민자들이 급증할 거다라는 우려와는 달리 미국 메인스트림 내러티브죠.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대는 생각보다 조용했다고 하는데요. 입국 심사 절차 같은 것들이 까다로워지면서 국경을 넘는 게 더 어려워졌다는 설명입니다. 근데 오히려 타이틀 42 기간 동안 미국 내 중남미 불법 이민자들의 인력 공급이 끊기면서 레스토랑을 비롯해 대형 공장이나 기타 자영업과 같은 미국 내 수많은 비즈니스가 저임금 노동자들 없이는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물가가 갈수록 높아지고 살기가 힘들어졌다라고 보는 시각도 많았어요. 예. 생각보다 이 중남미 이민자들이 미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과연 이번 타이틀 42 폐지 이후 그래도 전보다 많은 중남미 인력들이 합법적으로 미국 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시기도 앞당겨질 수 있을 거라는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수 진영에서는 바이든 정부를 계속 이제 비판해 왔는데 이제 어떻게 1년 반 동안, 그러니까 2년 조금 2021년부터 시작된 거니까 한 2년 만에 어떻게 600만이 들어오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 정부가 이제 장벽으로 닫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멕시코 국경을 좀 안전한, 국경이 없는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바이든 정부는 사실상 이제 열린 국경 정책을 펼치면서 거의 단속을 하지 않고 추방도 별로 없었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 이 불체자들이 훗날 민주당 표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린 국경 정책을 펼친 게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황 기자 어떻게 보세요? 저 일단 뭐 하나하나 이제 짚어보자면 아까 중남미 불체자들이 건너와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대반대고요. 네. 왜냐하면은 미국에 실질적으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이제 그 합법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딴 사람들을 위한 것이 미국 내 직장이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리 값싼 노동력, 값싼 임금을 주고 고용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불법 체류자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 그리고 치열하게 비자를 따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의 노력은 무엇이 될 것이며 그리고 불체자들에게 그런 권리를 다 주게 된다면 사실 이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불체자들에게는 캐시로 임금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불법으로 세금을 탈루할 수 있는 구멍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좀 이거는 그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예지 기자가 하나 짚었습니다만 40일을 폐지한다.
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코로나19가 끝났고요. 그 코로나19를 명목으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그거를 시행을 했던 거지 않겠습니까? 사실 그러면 코로나19라는 명분이 없어졌으니 해지를 하는 건 맞죠. 근데 다만 저는 국경 없는 나라는 저도 마찬가지로 나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조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가 국경을 열어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봤을 때는 그러면은 공화당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번 계기를 통해서 더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대선을 앞두고 있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쪽의 사람들도 있을 거란 네, 말입니다. 왜냐하면 있을 거예요. 민주당 사람들이 강성 진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중도 쪽은 네, 이거 싫어하죠. 이런 네, 거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거일수록 공화당이 목소리를 높여야 되고 반대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국경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부터 지금 마련을 해야 되지 않나. 사실 지금 국경에 있는 것들 보면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미국의 국경이 뚫렸다고 캐러밴을 타고 맞아요. 그렇게 줄줄이 올라온다는 자체, 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갱단 뭐 그 카르텔 하도 네. 시달리니까 맨날 죽은 목숨이고 이러니까 올라오는 건 알겠으나, 근데 그런 사람들을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다 받아준다면 그럼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고 여기서 공부해서 컸는데 다카 정책에 연연해야 되는 사람들은 네. 뭐가 되냐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42 폐지는 맞지만 국경은 더욱 강화,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화해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소신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이민자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거는 뭐 맞습니다. 이게 이 국가의 정책이고 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건 맞지만은 이 불법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실하게 제재를 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뭐 이 이민자들이 많아져서 경제적 이익이 없다 했는데 지금 이익이 난 부분은 지금 뭐 마약 관련, 펜타닐 경제 관련 아주 활황하고 있죠. 네, 지금. 그 부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또 이번에 뉴스를 또 보니까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이제 뭐 중동의 이제 테러리스트들도 같이 좀 합류를 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들어오는 그런 이제 일들도 발생을 해서 보호대가 이제 지금 막고 또 테러 명단에 있던 들었거든요. 사람 한 명 체포됐다고 그랬죠. 네네. 이 왜냐면은 그 사실 이거 공화당 쪽이 탓해야 돼요. 공화당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 로널드 레건이 1986년에 불체자 전면 사면해줬어요. 그리고 그 대신에 국경에 장벽 올리겠다. 근데 장벽은 안 올렸고 불체자들한테 사면을 해줬거든요. 네. 근데 그 사면을 해주면은 여러분께서 예를 들면 중남미 있었다고 생각해 보시죠. 막 삶이 힘들면 그러면 당연히 나도 올라가면 사면해주지 않을까? 그게 수십 년째 이어져 온 거예요. 그들이 여기 불체자 출신들 중에 자녀들이 시민권인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기 그 사실 LAUSD 다니는 학부모들 중에 불체자 굉장히 많습니다. 네. 나 그 페이퍼 없어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벌써 여기서 이 꽃을 피고 있고 지금 참고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불체자 600만은 미 전역 50개 주 중에 거의 30개 주 인구보다 많은 숫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주 인구가 이렇게 들어온 그래서 거예요. 텍사스 주지사가 더 이상은 이제 못 받겠다 공언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텍사스 주지사는 일부를 저기 어디죠? 마르사스 비뉴 그 네. 강남 미국판 강남 좌파 지역 글로 보내고 론 데산티스 주지사도 DC로 보내고 하는 게 너네들도 한번 고생을 해봐라. 왜냐면은 텍사스주 엘파소 같은 경우는 매일 2,500명 오는데요. 불체자가 생각해 보세요. 매일마다 불체자 2,500명 들어온다고. 이번에 좀 놀란 게 이거 종료되고 나서 너무 상반된 주장이 나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낮다, 50% 미만이 들어오고 있다 하고 있고, 예. 근데 또 다른 뉴스에서는 지금 US 히스토리 역사상 한 주 동안 가장 많은 맞 그게 그랬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한쪽은 거짓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 제가 알 수는 없겠지만 예. 뭐가 사실인지는 참 근데 이거는 사실 사실이 자체가 어떤 건지는 정말 그 혼자 가서 이제 예. 카운트를 하지 않는 이상, 다만 이제 나중에 되면 차후의 여파를 보면 알겠죠. 저 여파보면 알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메인스트림이 기존에 이런 걸 보도 안 해왔기 때문에 불체자가 600만 그리고 항상 불체자 쪽 편을 들어왔거든요. LA 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illegal immigrant, undocumented라는 표현도 안 하고 서류미비자라는 표현도 안 하고 이민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호의적이기 때문에 불체자들에서 불체자들의 뭐, 메인스트림이 예. 그래서 그걸 그들 보도를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걱정되는 게 이제 그 성폭행범 살인범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걱정인데 하여튼 이 이슈는 제가 볼 때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잠시 전할 말씀 듣고 계속 이어서 42호 불체자 추방정책 42호 폐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코 내러티브 돌아왔습니다. 예, 저는 원영석 보도국장이고요. 여기 이황, 신연아, 전예지, 곽은석 기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불체자 600만 아까 얘기했는데 50개 주 중에서 거의 한 30개 주보다 인구가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루이지애나, 켄터키, 오리건, 오클라호마, 커네티컷, 유타 뭐 이런 등등 주보다 많고 대도시 중에서도 600만보다 많은 도시는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뉴욕시. 뉴욕시가 이제 거의 8,900만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LA만 400만이죠. 예. 네, LA가 400만이죠. 그렇죠. LA가 400만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대도시 인구보다도 훨씬 많은 인구. 그리고 지금 이 42호 정책 없애면서 1,500만까지 올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국에 들어온 불체자도 환산이 안 돼요. 이거는 이민 단속국에서도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파악이 안 되는 예, 숫자죠. 불체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1,800만에서 많게는 최대한 많게는 4,000만까지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잔속을 안 하는데 4,000만은 들어왔다. 그럼 사실 우리가 아는 불체자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4,000만 최대 4,000만까지는 왔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불체자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취직을 못하면은 이제 결국 캐시 잡을 하거나 아니면 깽단에 연루될 수밖에 없다. 미국 시스템상. 그리고 대부분 이제 옹호하는 쪽은 공화당 쪽에서도 옹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농장에서 일할 사람들, 네. 그 불체자들이 그런 그 어려운 일들을 극히 일부예요. 예, 그 인원들은 예, 공장에서 그렇죠. 뭐 예. 100만 명이 일을 하겠습니까? 그럼요. 200만 예. 명이 일을 맞아요. 하겠습니까? 옛날 네. 뭐 삼국시대 얘기도 아니고요. 예, 예. 예.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이제 범죄자들 중에서 불체자가 이제 많다는 거예요. 한 데이터에 따르면은 거의 연방교도소의 한 40%를 차지한다. 이런 조사도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케이트 스타인리라고 샌프란시스코 그 부두에서 그 총 맞아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여성. 근데 아버지 앞에서. 근데 이 아마 산토스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살해범이 추방을 5번이나 당했던 걸로 나왔어요. 근데 6번째 돌아왔어요. 왜 돌아왔냐? 샌프란시스코로 불체자 보호 도시잖아요. LA도 여러분께서 아시지만 불체자 보호 도시예요. 그렇죠. 네. 보호를 받아요. 일단. 그래서 여기서 운전면허증도 발급받아요. 불체자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청에서도 공무원으로 일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공무원들도로도 취직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 이게 그리고 합법적으로 지금 뭐 아실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 영주권 받는데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정신적인 그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변호사도 고용해야 되고 이것저것 다 서류도 챙겨야 되고. 근데 이렇게 불체자들은 그냥 와서 이렇게 취직시키고 이게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리고 이들을 그냥 우리가 이민자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저는 그래요. 합법 이민자로서 불법 이민자하고 같은 부류로 취급받기는 싫더라고요. 근데 또 오히려 불법 이민자들은 합법 이민자보다 기록도 많이 없고 그 범죄를 저질러도 추적하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재범률도 많고. 네. 그런 것 제가 같아요. 예전에 사건 사고 하나 취재한 게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한인 아버지가 라틴계 남성에게 총격을 맞아서 사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인 아버지가? 예, 예. 제가 막내 때인데 참 한인 아버지 너무 좋은 사람이었고 했는데 용의자와 스트러글이 있어서 총격을 맞았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보통 네. 이제 경찰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냥 이거 더 많은 진실들을 좀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경찰들이 현장에서 하는 얘기는 잡기 힘들 수도 있다. 얘는 아마 국경을 넘어 나갔을 것이다. 근데 결과적으로 잡히진 않았어요. 예. 그 용의자가. 네, 뭐 결과적으로는 그 용의자가 잡히질 않았고 벌써 8년이 지났는데도 용의자가 잡히질 않았다는 그러니까 이게 열린 것은 국경이니까 다시 다른 데로 넘어가는 것도 더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예. 그래서 참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봤을 때는 정말로 참 이거는 국경을 더 강화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제가 아까 강조를 했지만 이게 저번에도 한번 이 42 타이틀 42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그 굉장히 지금 다카 수혜자들이 많아요. 네. 이 미국 땅에는 교육을 여기서 정식적으로 받았으나 합법적인 지위가 없어서 불체자로 전락을 해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은 정말 아무런 지식이 없냐, 미국 말을 못하냐 그게 아니에요. 정규 코스 다 밟고 학교도 다 잘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 신분을 못 받아서 나는 여기서 나고 자랐는데 추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까지 이런 이슈들 때문에 도매급으로 죄송합니다. 네. 이 한꺼번에 같이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게 너무 기분이 나쁘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한인분들 중에도 굉장히 다카 수혜자들이 많거든요. 아, 많죠. 네.
근데 저는 이런 거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국경을 강화하고 그런 사람들부터 구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이슈로 계속 비화가 되는 게 예전에 이제 트럼프 정부 때 다카 전원 살리겠다 300만 300만 그러니까 원래 예상치보다도 더 많이 줘서 다 살리겠다 대신에 장벽을 짓겠다 그 조건을 내거는데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반대했어요. 이제 정치적인 승리를 주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로 비화됐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만약에 그때 사실 제가 뭐 저번에 그 문화 충격에서도 얘기했고 네. 내러티브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나오는 건 민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서도 이게 국경 장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 다카 수혜자들 300만 명을 구제해 준다는 거는 굉장히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유가 정말 뭐 남미 중남미에서 올라오는 불체자들 수백만 명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정규 코스를 받은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는 인도주의적으로 봤을 때 더 이익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지금 불체자들은 받아들이고 신분을 받아야 되는 사람은 정작 못 받고 있는 이런 사태는 누가 만들었으며 그리고 이 지금 국경이 엉망이 된 거는 누구 잘못이냐 따져봤을 때는 정말 책임을 회피하지 못할 것 같은데요. 뭐 이게 이제 불체자만의 이슈가 아니죠. 지금 그렇죠. 이게 저희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펜타닐 아까 얘기했지만 펜타닐이 지금 물밀듯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역대 지금 18세에서 45세 사망 1위 원인 1위, 사인 1위가 지금 네. 펜타닐 아닙니까? 한 번 복용하면 이제 헤어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하다고 하는데 이게 그 국경 그 관계자들에 따르면은 작년 7월 한 달 동안에만 펜타닐이 뭐 2,071파운드, 그다음에 메스암페타민이 13,000파운드 이렇게 매달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매달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음모론일 수 있지만 야 이거 정치인들 이게 그 카르텔 이게 깽단 카르텔 그러니까 마약 연루 카르텔하고 뭔가 있는 게 아니냐 주고받는 뭐가 있는 게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계속 열린 국경을 소름 돋네. 너무 열릴 수 쉽게 있는 거냐. 들어온다는 거죠. 예, 네. 이거는 정치인까지 연루된 거다 이런 거는 이 정도까지면은 자꾸 이거는 저희도 이제 이게 귀딱압도록 맨날 얘기만 하고 전혀 진전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불법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면서 이점인 부분보다 지금 안 좋게 지금 자꾸 뭐 범죄와 연루가 된다든지 펜타닐 문제라든지 뭐 또 지난 한 2주 전이었나요? 저 텍사스에서 이웃 5명을 살해한 총기로 살해한 그랬었죠. 그 온두라스 그 이민자였는데 예. 그 사람도 4번이나 추방을 추방당했죠. 당했다가 다시 들어왔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는 이게 그 사람들도 불체자들도 알아요. 그렇죠. 어디가 불체자 보호도시.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자꾸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정식적으로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절차를 거쳐서 이 사람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지만은 불체자는 모릅니다. 그 자기 나라에서 어떤 네. 범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사건을 저질러서 이쪽으로 넘어오는지 그러니까 이 이민 온 사람들을 진짜 황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도매급으로 이게 그냥 다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그런 것들도 좀 안타깝고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철저한 그런 국경에 대한 그런 보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미국이 국적 부여 원칙 가운데가 속지주의 아닙니까? 여기서 태어나면은 다 이제 시민권이 된다는 거. 네. 그러니까 나는 아니더라도 자식들은 여기서 사실 여기 그 캘리포니아 정치인들 보면 벌써 부모가 불체자인 경우 많아요. 미겔 산티아고도 그랬었죠. 그 가주 하원 의원 출신. 그래서 18세가 되면 투표권 없고 또 이들이 이제 부모를 합법적으로 초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표가 배가 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에서 참다 못해서 반격에 나섰던 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론 데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그리고 텍사스 주지사가 이렇게 그 민주당 지역 부자 동네에 불체자, 그러니까 에버 주지사는 8,000명의 미립국자를 워싱턴 DC로 보냈고 2,200명을 뉴욕, 그리고 300명을 시카고에 이렇게 추가로 보냈는데 그리고 또 마사스 비니얼드라는 그 부자 동네가 또 있죠. 마사스 비니얼드 거기에도 이렇게 보냈는데 50명 보냈어요. 그쪽에는 그 텍사스주 엘파소에서 2,000여 명이 매일 들어오는데 글로 보냈습니다. 근데 거기서 비상사태 나왔어요. 부자 동네니까. 그래서 4일 만에 다 추방시켰어요. 이거를 왜 우리 동네에 넣어? 그러니까 이거는 좀 님비 아니냐? 님비 현상이네. 님비 현상이다 이것도. 근데 뭐 언론들이 그때는 또 이제 그
마르사스 비니아드 주민들 편을 들었습니다. 그쪽이 돈이 많아서인지. 뭐 아무튼 안타까운 문제고 제가 볼 때 이건 해결되지 않고 이제 사실 언론들도 보면은 illegal immigrant, 뭐 undocumented, 서리민 비자, 불체자라는 표현도 이제 잘 사용하지 않는 걸 보면은 이미 불체자들이 이제 대세가 그들이 이제 거의 대세가 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드는 현실입니다. 자, 라코 내러티브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소감은 저희 유튜브 게시판을 통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애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